안녕하세요. 8장 인간 중심 상담 이론 및 상담 실습 2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심리적인 문제, 또 상담 과정, 또 기출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자, 인간 중심 상담에서 다루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일단은 이제 선천적인 실현 경향성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선천적으로 이렇게 실현 경향성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성장과 발전 가능에 스스로 가치를 부여를 해요. 그런데 부모를 포함해서 다른 타인들이 어떤 그 가치 판단 기준에 따른 뭐 금지, 처벌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런 어떠한 금지 처벌의 경험은 자기 파괴적 행동 선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왜냐면 막 어린 시절에 막 학대받고 혼나고 막 이러면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폭력적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랑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또 타인의 가치 기준이나 요구예요. 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부모님의 가치 기준을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경우 있잖아요. 부모님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기대하면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아이들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것들의 원인의 대부분이 부모님들의 과도한 기대예요. 과잉된 기대가 아이로 하여금 이제 불안감을 조성해서 실질적으로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왠지 엄마 아빠 때문에 이걸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하자니 재미없고 그러니까 안 하게 되고 반항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원하는 걸 자꾸 하다 보니까는 좌절을 하게 되고 못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자아 개념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이때는 이제 아이들은 부모하고 이렇게 아이들은 부모나 또 이렇게 중요한 타인들하고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고 자기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존중에 대한 욕구가 출현해. 내가 뭘 이렇게 해도 무조건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심코 부모님들이 조건적 긍정 존중을 하죠. 너 이번에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 너 이거 하면 여행을 함께 가줄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조건을 걸잖아요. 거래를 하듯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아이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그 아이를 봐줘야 되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면 편안하고 짜증을 부릴 일도 없고 그냥 행복하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당신은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막 이렇게 하면 이제 그거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듯이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조건적인 긍정, 존중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음, 이제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런 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자기 가치가 무시당하는 거잖아요. 어.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조건을 건 거잖아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면서 이제 자기 존중이 발달되는 게 이제 불가하는 거죠. 예전에 음,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이렇게 음, 그
그때는 이제 시어머님도 나들이 가시고 이제 가족들이 다 나들이를 가고 저랑 아들만 남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시키고 잔소리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그냥 서재에서 제 공부를 하거나 강의 준비하거나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뭘 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뭘 하나 이렇게 관찰을 해봤더니요. 아들이 누워서 그냥 뒹굴뒹굴 하면서 핸드폰도 하고, 뭐 컴퓨터에서 뭔가를 조사를 하기도 하고, 또 고슴도치를 그때 키웠거든요. 고슴도치 또 목욕도 시키고, 또 놀아주기도 하고, 고슴도치 또 이렇게 그 고슴도치 집도 청소를 하고, 또 다시 또 책상에 앉아서 또 뭔가 숙제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너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 모습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는 무심코 너 이거 숙제하면 너 이거 하면 뭐 해줄게 뭐 사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장면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반성하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개인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타인이 보여주는 긍정적 존중의 질과 일관성의 좌우가 되는 것. 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존중하는지 또 어떻게 일관적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나의 언행과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요. 또 자기와 경험의 불일치예요. 음, 우리가 이런 것도 심리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타인에 이렇게 맞추게 되면,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가치롭다고 하는 것들을 무시당하고 부모님의 어떤 신념, 판단, 태도, 인생 목표를 수용했을 때는 나의 가치와 이게 경험의 불일치를 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심리적인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우울해요, 불안해 이건 다 이렇게 보면은 근원적으로 내가 실제적으로 내가 원하는 본래 욕구 있잖아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지지받고 싶고 돌봄받고 싶고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고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한 경우에 이제 이런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는 거죠. 어, 그래서 여기 아동은 부모의 가치 기준인 침착하고 인내하며 지적 탐구에 집중하는 행동에 몰입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에 내가 그 기대를 받은 거예요. 왜냐면 부모님이 대부분 그러잖아요. 침착해야 돼, 인내해야 돼, 지적인 거 탐구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이런 어떤 요구나 사회적 경험으로 지각된 자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자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모의 요구, 사회적 그런 거랑 이런 진정한 자기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심리적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막 그때는 그 어마무시하게 호르몬 나오고 에너지 넘쳐나고 막 사회적 활동하고 싶어 하고 막 이렇게 어울리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억압하고 공부해야 되잖아요. 만날 시간도 없죠. 이럴 시간도 없죠. 또 연애하고 싶은 마음도 연애하고 싶은데 연애 못하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뭐, 출장이 없는 날은, 이제 소리천에서 산책을 해요. 그러면 산책하다 보면은
그 청소년들이요. 꿀 떨어지게 있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손잡고 그냥 얼굴만 보고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냥 손잡고 뭐 일요일 같은 날도 그 청소년들이 제가 보기에 청소년들의 교복 같은 거 입고 그냥 손잡고 산책하면서 그냥 뭐가 그리 좋은지 그냥 서로 싱글벙글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성 교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평일날은 못 만나는 거. 평일날은 못 만나니까 이제 일요일날 만나서 갈 데는 없고 그러니까 소리쳐 산책하면서 이제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짠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부의 가치 조건에 맞춰 자기 개념을 발달시키면 이 불일치 경험은 더 증가하는 거예요. 외부에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계속 사는 거예요. 뭐 저도 거의 뭐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딱 예. 타파하고 나왔지만 여하튼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인제 나답게 살고 싶은 이런 거와 또 어떤 사회적인 기대와 이런 것들이 불일치하게 되면서 이제 이게 더 증가하는 거죠. 이로써 이제 개인의 자기 실현을 불가능하게 하고 원래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부모님은 또 아니면 나의 가족은 이런 걸 기대하니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행복하지도 않고 심리적 불안하고 또 부적응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직을 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상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상담자 태도예요. 상담자 태도. 그래서 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 내담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에요. 긍정적. 무조건적인 거.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 문제이든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수용을 하고 공감하는. 그렇다고 청소년이 갖고 있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철학관을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는 거. 그러니까 내담자는 그렇게 되면 내담자는 왜곡된 자기 개념 있잖아요.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또 나는 못할 거야. 나는 어차피 실패했어.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또 왜곡된 자기 개념을 변화시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존중함으로써 자기 성장 방향으로 스스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옷만 바꿔 입어도요.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 깔끔하게 빗으면 우리가 행동이 반듯해지고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뭔가 좀 우아해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뭐 세수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 입었다 그리고 그냥 왠지 내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음 내가 나를 존중하게 되면요. 어 이게 자기 성장 방향으로 스스로 전진하게 된다라는 거죠. 음. 저는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해요. 지금 너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도 보지만 선생님은 너의 미래의 모습도 봐. 너는 미래에 이러이러한 뭔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존중을 해 주는 거죠. 음. 상담 목표는 이 인간 중심 상담에서의 상담 목표는요. 자기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으로 내담자가 자기 존중을 회복하고 왜곡된 자기 개념을 수정해서 자기 실현하도록 조력하는 거. 어. 우리 여하튼 여러분 아동 상담학과에 들어와서 막 근데 다 뭐예요? 열심히 하고 내가 열정을 갖고 하니까 뭐예요? 박사학위 받고 졸업하고 박사 논문 쓰고 또 이렇게 뭐 시험에 통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실현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가치 조건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짓된 자기 있잖아요. 거짓된 자기. 그러니까 참자기가 아니라 부모님이 만들어준 자기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거짓된 자기거든요.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는 게 좋아요. 진실한 자. 나다운 내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했을 때 행복한지, 또 무언가에 내가 보람을 느끼는지,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함께 살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내가 잘 못했어요. 왜냐면 이게 가족들을 맞춰주냐고. 원래 제가 좋아하는 거는 나물도 좋아하고, 과일도 좋아하고, 복숭아도 좋아하고, 이렇게 했는데, 뭐, 고등어 먹으려고 했더니 고등어 알레르기 있대요. 복숭아 먹으려고 했더니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만을 위해서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저는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분가하니까, 뭐예요? 남편은 그런 알레르기가 1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거나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 먹는 거서부터 또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뭐, 여하튼 거짓된 자기를 내가 내려놓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떤 진실한 자기를 마주할 용기도 필요하고 진실한 자기를 발견하도록 돕는 거. 이게 상담 목표예요. 상담의 기법은 어, 표면적인 상담 기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 중심 상담에서는요.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태도에 집중하고 또 내담자 문제를 지적하거나 해석하는 지시적 관계가 아닌 그러니까 뭐 지적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지적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실현을 돕는 비지시적인 상담 관계. 스스로 깨닫게 어떠한 장을 열어주는 거.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비지시적 상담 관계의 핵심은요. 상담자의 진실성, 일치성이고 또 수용과 존중, 또 공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상담자의 촉진적인 역할로 내담자는 진정한 자기에 도달하고 자기 개념을 변화시키는 건설적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자, 상담자 태도의 필수 기본 속성이 4가지가 있어요. 객관성, 객관적이어야 되고요. 또 개인에 대한 존중, 또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리학적인 지식.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3가지. 객관성, 또 개인에 대한 존중, 또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자, 제가 일부에서 얘기하려고 했던 구구클러 예를 들을게요. 어느 날 왕이 이상하게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갖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국가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현금도 넘쳐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하 보고 내가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은지 불행한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신하가 전하 그러면 제가 음, 알려드릴게요. 한번 저랑 같이 산책을 나가기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전하를 모시고 신하가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저 멀리 농가가 보이는데 농부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면서
그러니까 먹을 거 나눠주고, 입에다 넣어주고, 까르르 까르르 웃고, 신나게 막, 뿌잉뿌잉 하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는 그 모습이 정말, 소박하면서도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신하에게 물어봤어요. 저 가족은 부유한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저렇게 행복한지 궁금하다 그랬더니, 신하가 저 가족은 아직 구구 클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네. 그럼 구구 클럽이 뭐냐 그랬어요. 구구 클럽이 무엇인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에게 황금으로 된 금화를 99개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이 그 금화 99개를 신하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그 99개를 자루에 담아서 그 농가 집 앞에 딱 놔둔 거예요. 새벽에 아버지가 농부인 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왔더니 오는 그 무작위 그 자루가 있는 거예요. 어, 금화 자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갖고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 열어보고 이 금화가 몇 개인지 세본 거예요. 99개인 거예요. 이상하다. 100개면 100개지 왜 99개지? 또 센 거예요. 그랬더니 또 99개인 거예요. 이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아내 보고 헤아려 보라고 했어요. 아내가 또 이걸 99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들이 수학을 잘하니까 아들한테 한번 시켜보자. 아들이 또 이렇게 세보니까 또 99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딱 결단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그러면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지금보다 우리가 더 시간을 막 쪼개서 우리 열심히 일해서 이거를 100개를 채우자 이렇게 한 거예요. 쉬는 시간 없이 노래 부를 시간도 없이 우리 새벽같이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금화 하나를 더 채워서 100개를 채우자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막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노래 부를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막 줄어들고 막 세 명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세 달 뒤 아내가 너무 힘드니까 남편이 숨겨둔 금화 99개 중에 3개를 꺼내서 읍으로 가갖고 비싼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리고 집에 온 거죠.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100개를 채우자고 했더니 너가 그걸 다 어떻게 그렇게 사치스럽게 다 썼느냐. 너 때문에 우리는 1시간을 더 잠을 자면 안 된다.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내한테 이제 비난하고 아들한테 일찍 일어나라. 우리는 이제 더 돈을 모아야 된다. 우리 지금 엄마가 돈을 써서 지금 96개뿐이 없다. 막 이렇게 해갖고 더 막 아들을 이제 막 아들이 이제 막 머리가 지진난 건데 이러다가 내가 미쳐버리겠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가 숨겨놓은 금화에서 또 3개를 꺼내갖고 이제 읍으로 나가서 막 게임하고 놀고 해서 금화를 다 쓴 거예요. 아버지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어. 100개를 모으자고 했더니 그것도 못 참고 이렇게 했냐면서 맨날 싸우고 이제 그렇게 보내고 있는 그 순간 왕이 신하랑 그 집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로 행복해 보였는데 어찌하여 저들은 웃음을 잃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 말을 99개까지 줬는데도 왜 저러고 있냐 그랬더니 신하가 저들이 국어 클럽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음, 바로 그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내가 다 누리고 있거든요. 다 누리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못 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담자들은. 저는 5년 전에 제가 이렇게 썼던 것들을 CKFR 분석한 거를 최근에 읽어봤거든요. 5년 전에는 크토로 힘들다고 했던 그것이 지금의 시각에서 보니까요. 너무너무 그리운 과거였어요.
너무너무 그때 다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은요,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이게 학교에서 내가 공부하고 논문 쓰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 가족들하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딱 자각하게 되면요, 콧노래가 납니다. 왜냐하면 5년 뒤에 여러분들이 보면 지금 이 순간이 그리운 추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각하게 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객관성, 개인에 대한 존중, 또 상담자 자신에 대한 이해, 심리학적 지식 이거 필요한 거예요. 음. 그래서 상담 기법으로 갖출 태도가 진실성. 진실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건의와 역할로 꾸미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아니, 여러분, 상담사가 여러분 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소탈하게. 응. 그 청소년의 어떤 눈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진실성. 음, 내담자에게 고스란히 표현하는 게 아닌,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수용하는 자세. 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짜증, 논란, 흥분 이런 걸 경험할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제가 7시에 상담하기로 했는데 7시 반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선생님, 저 가고 있어요. 조금 늦어도 저 기다려 줄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 어느 내담자가. 그래? 선생님이 기다려 줄게. 어차피 선생님 뭐 9시까지 근무니까 오렴 그랬어요. 아이가 8시가 돼서 온 거예요. 그런데 다리에 기부스를 한 거예요. 선생님, 저 원래 아파서 조퇴했는데요. 상담하고 싶어서 엄마랑 연락도 안 되고 해서 걸어서 학교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걸어서. 그 기부스한 그 다리를 이끌고 1시간이 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쩔뚝쩔뚝 하면서 상담실 들어온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가 많이 늦었다고 아이에게 짜증을 부렸다면 얼마나,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음.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거를 했다면 그 사실로 그 사람을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해진, 그 내담자가 처해진 상황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짜증이나 이런 것들을 부릴 수가 없고 그냥 표현하면 돼. 선생님이 너가 어, 7시에 오기로 했는데 7시에 오지 않아서 사실 당황했어. 그런데 너가 이렇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어. 야단치고 지적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황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그대로 그냥 진실되게 표현하는 거죠. 음. 그리고 음, 무조건적인 존중과 수용. 그 개인의 나약한 자기 존중과 왜곡된 자기 개념은 타인으로부터 진실한 긍정적 존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너가 어떻게 이렇게 그 불편한 다리 이끌고 왔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은 저를 믿어줬잖아요. 선생님은 저를 믿어줬기 때문에 오고 싶었대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음. 아이들은 믿음의 크기만큼 훌륭해지는 거거든요. 믿음의 크기만큼 아이들은 훌륭해지고, 믿음의 크기만큼 배우자도 훌륭해지는 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판단이나 평가 없는, 그냥 순수한 돌봄과 관심이에요. 순수한 돌봄과 관심. 이게 상담사가 지녀야 되는 자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수용해 내담자 스스로 탐색해서 잘못을 바로 잡도록 촉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매우 중요하고요. 또 공감. 그러니까 상담자가 마치 내담자인 것처럼 내면에 들어가서 생각하고 느끼며 온전하게 내담자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담자라. 그게 공감이거든요.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느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공감하게 돼. 그리고 상담제 과정은 인간 중심 상담에서 중심 역할은 바로 내담자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를 혐오하고 왜곡된 자기 개념을 지니게 된 것을 통찰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통찰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의 가치 조건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타인이 막 가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 저는 예전에 남편이 머리 묶고 수염 기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불편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의 생각이잖아요. 그냥 지금은 제가 오히려 그냥 놔둬요. 왜냐면 그거는 남편의 가치관이잖아요. 남편은 뭐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 의해서 살아왔던 거죠. 학교 교수로 계실 때든 뭐 학교의 교수로 있든 뭐로 있든 다른 사람의 시각. 그런데 그냥 자기 가치잖아, 자기 가치. 아, 나는 자유롭게 나의 머리 헤어스타일 연출하고 싶고 때로는 선글라스 끼고 싶고 막 이런 것도 사실은 제가 만일 남편을 내담자라고 하면 그 내담자의 어떤 가치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가치 조건에 맞는 경험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선택감. 이게 이제 상당 과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긍정적 자기 개념 획득으로 만족스러운 경험뿐만 아니라 고통도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대처가는 것. 고통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나잖아요. 그 고통도 때로는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런데 그 한계를 딱 극복하고 나면 전율을 느끼거든요. 막 숨이 꼴딱꼴딱하고 막 힘들 때가 있어요. 막 그 고비가 있잖아요. 근데 그 고비를 딱 넘기고 나면요. 엄청난 전율과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지금 여러분 전율을 느끼고 있잖아요. 막 그 고비가 있었잖아요. 막 설문지 돌리고 막, 예, 뭐 시험 보고 막 이럴 때 고비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딱 치고 넘어가니까 지금 콧노래 부르면서 논문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 내가 그 고통도 수용하고 개방적인 자세를 대처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 과정인 거.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문제를 다뤄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청소년 상담, 네, 이론과 실제의 기출 문제를 다뤘고요. 이번 시간부터는 연구 방법에 관한, 이거는 청소년 상담사 2급, 1급 다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무교재 261페이지에서 265페이지까지 한번 문제를 선별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자, 261페이지 2번 문제예요. 자, 조작적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는 용어 정의할 때 조작적 정의를 하거든요. 네. 자, 1. 측정 가능한 형태로 진술된다. 맞지요? 2번. 구체적일수록 반복 연구의 수행이 쉽다. 맞죠? 3번. 한 구인에는 단 한 가지의 조작적 정의가 존재한다? 틀리죠. 왜냐하면 한 구인에는 어, 다양한 어떤 조작적 정의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앙이라는 어떤 구인이 있어요. 우리가 뭐 요인 분석하고 할 때 그 구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앙이라는 구인을, 이 안에는 구인을 교회에 참석 횟수로 측정할 수도 있고 또 성경을 읽는 횟수로 측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구인에는 단 한 가지 조작적 정의가 존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이 틀린 거. 4번은 측정하고자 하는 구인과 논리적 관련성이 높다. 맞죠? 5. 지식이 축적되면 조작적 정의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맞죠? 그래서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4번이에요. 연구자들의 가설에 포함된 변수들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연구자들은 학생들의 학업 부진이 비행 친구와 사귀도록 만들고 이것이 비행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학업이 부진한 학생이라도 학교 선생님의 관심을 받으면 비행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본다. 그런데 학생들의 어릴 적 가정 환경이 비행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일 것이라는 또 다른 연구자들의 가설이 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학업 부진은 독립변수이고 비행은 종속변수이다. 이거 맞죠? 니은 비행 친구와의 사귐은 매개변수이다. 이거 맞죠? 지금 선생님의 관심은 조절변수이다. 맞죠? 리을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외생변수이다. 어릴 적 가정 환경은 생각을 못했던 거잖아요. 이런 것도 외생변수예요. 그러니까 다른 변수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는 변수예요. 우리가 독립변수도 있고 종속변수도 있고 매개변수도 있고 조절변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외생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렇게 맞고 틀리는 걸 체크하다 보면 정답을 딱 찾는 거예요. 그리고 263페이지 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가정할 때 X, Y, Z에 대한 옳은 설명. X가 변화하면 Y가 유의미하게 변화한다. 그러나 제3의 변수인 Z를 고려하면 X와 Y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사라진다. 1. X는 종속변수이다. 2번 Y는 독립변수이다. X는 여러분 X가 독립변수거든요. Y가 종속변수거든요.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2번 틀렸어요. 3번 Z는 매개변수이다. 이거 틀려요. 매개변수 아니에요. Z는 억제변수다. 이것도 아니에요. X, Y의 관계는 허위적 관계.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허위적 관계는 허구 효과로 만드는 변수거든요. 그래서 이 X, Y, Z에 대한 옳은 설명을 찾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4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공통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연구 윤리. 우리가 연구를, 논문을 쓸 때는 그 연구의 어떤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연구 윤리는, 자, 이 공통으로 위반 가능성이 있는 연구 윤리예요. 학생이 연구에 참여해야만 학점을 받을 수 있어 연구에 참여한다. 집단 상담 연구에 참여하였으나 구성원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만두고 싶은데 연구자의 암묵적 압력으로 그만두지 못한다. 그만두고 싶은데 왠지 그만두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왠지 학점이 F학점이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연구윤리에 어떤 거에 위반되는 걸까요? 1. 비밀 유지와 사생활 보호 아니죠. 2. 고지된 동의 아니죠. 3. 속임수의 사용 아니죠. 4. 진실성의 원칙 아니죠. 5. 자율성의 원칙 이거죠. 왜냐하면 연구윤리의 일반 원칙은 자율성의 원칙, 무피해의 원칙, 이익의 원칙, 신용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자율성의 원칙인데 이것을 이제 위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율성의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5페이지. 자,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요. 두 문제만 더 다루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번. 가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가설은 보통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의 형태로 표명된다. 뭐뭐는 뭐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게 가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2번. 현재 알려져 있는 사실의 설명뿐만 아니라 장래의 사실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거 맞죠? 3번. 가설 설정 시 윤리성, 창의성, 실용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맞죠? 4번. 모든 변수는 실증적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맞죠? 5번. 문제의 설정에서 제기된 의문에 대하여 다수의 해답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거 틀리죠. 왜냐하면 연구자가요, 결론을 내려줘야 돼요. 우리 예전에 정말 우리 선배님들 중에서 최은경 박사님 계시잖아요. 우리 너무너무 진짜 논문 잘 썼는데요. 그 최은경 박사님의 논문도, 선배님의 논문도요. 자, 논문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절도 나오고요. 이중매개도 나왔어요. 그런데 조절은, 조절로 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완벽하긴 해요. 그런데 이중매개로 했을 때 약간 불완전한데 이게 더 뭔가, 아, 더 이게 논문으로서의 가치가 있고 또 실제 최은경 박사님 연구의 어떤 거에도 잘 부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은경 선배님, 우리 박사님이 굉장히 이걸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어떠한 결론 없이 그냥 그대로 하게 되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 연구자가 깊이 통찰을 해서 결론을 딱 내려줘야 돼. 그래서 깊이 통찰을 해서 딱 결론을 내려줘서 이중매개로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부분인 거예요. 어. 내가 어떤 거에 어떤 문제를 제기를 했으면 그 문제를 제기한 거에 대한 하나의 어떠한 그 해답을 내려줘야 되는 거. 그 부분을 아주 우리 최은경 박사님이 잘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다수의 해답을 제시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9번을 풀어볼게요. 9번. 이 가설에 관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가설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가설의 조건. 우리 지금 다 박사님들은, 우리 박사생분들은 지금 다 연구 문제, 뭐 가설 설정 이런 거 다 했잖아요. 1. 명료성. 2. 한정성. 3. 가치 중립성. 4. 다양성. 5. 검증 가능성. 자, 가설의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거 정답은 4번이죠.
이거 다양하면 안 돼요. 가설의 조건은요, 명료해야 돼요. 한정적이어야 돼요. 가치 중립적이고 검증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러분, 정말 오늘은 더욱더 감동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도 저도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